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은 5명, 각하는 2명, 인용은 1명으로 재판관들이 이념 성향별로 극명하게 갈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 대행은 선고 직후 업무에 바로 복귀했습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3일 만에 내놓은 결론은 5대 2대 1 기각입니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김영두, 김복형 등 재판관 5명이 기각, 정영식, 조한창 등 재판관 2명이 각하,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소추 요건 자체도 되지 않는다며 소추 사유 자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한 대행자에 대한 탄핵 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복형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는데 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도 헌법,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반면 야당 몫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파면 의견을 냈습니다. 헌법적 위기 상황을 초래하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합니다. 한 대행은 기각 결정이 나자 바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경북 산불 현장과 안보 상황을 점검한 뒤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치권의 극렬한 대립은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낸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 소식에 국민의힘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9번의 탄핵 소추안이 모두 기각됐으니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내에선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기대 섞인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기각 결정 직후 당 지도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이라며 9차례 탄핵안이 모두 기각됐으니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당내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기각 혹은 각하 기대감도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특히 재판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역시 만장일치 결론을 내긴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용기 있는 재판관들이 나오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각하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대통령실도 국회 탄핵 남발이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정치 공세였음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네, 전국 농민의 총연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상경 시위를 벌입니다. 트랙터까지 몰고 서울 도심으로 재진입하겠다는 계획인데 법원이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서울 진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무빈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전국 농민회 촌연맹 전농산하투쟁단은 오늘 오전부터 이곳 서울 남태령에서 트랙터와 트럭을 동원해 서울 시내 진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안전사고나 교통방해 등을 대비해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초 전농은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동원해 남태령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내용으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은 충돌 우려와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트랙터와 트럭 행진을 금지했고 전농 측은 다시 경찰의 금지 통보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어제 트랙터 시위를 불허하고 트럭 20대만 시내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트럭도 출퇴근 시간이 지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서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전농 대리인당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즉시 항고를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행정소송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은 법원이 허용한 부분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태령에서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여야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정혁진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총리는 어제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자마자 직무에 복귀를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총리,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다시 권한 대행이겠죠. 이 탄핵안이 기각이 되면서 87일 만에 직무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입니다. 근데 그 5가지가 그 5가지 중에 이번에 이제 4가지가 그 헌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1가지는 받아들여졌지만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 이런 건데, 처음부터 저는 그 5가지 모두가 사실은 그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 아무리 거기에 이 추천자가 다른 또는 성향별 이념 성향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관계를 원천적으로 부인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기각 결정을 내린 배경은 그 사실관계하고 맞지 않는 탄핵안을 추진한 민주당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그 의결 정족수, 탄핵 정족수 부분에 관해서 151명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 부분은 여전히 저는 의문이 남습니다.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탄핵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어이없는 탄핵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대변인, 야당 주도로 통과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인용 의견은 단 1명뿐이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 조금 혐의가 과도한 혐의를 가지고 탄핵을 추진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제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이것이 그 비상계엄에 대한 동조, 방조 이런 것이었느냐, 이 부분은 판단을 저는 받아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이 적극적인 어떤 동조나 방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도 연동해가지고 이 국무회의가 비상계엄 요건에 제대로 해당한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일정 부분 저는 확인됐다고 보고요. 그 외의 혐의들에 대해서는 저도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충분히 쌓이고 그 사안의 중대성이 충분히 축적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권한이 동의 없이 남용이 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정치적으로 좋지 않고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네, 저희가 헌재 결정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헌재 결정이 인용과 기각 각하로 3갈래로 나뉘어서 나왔는데 어떤 부분에 가장 주목해서 보셨어요? 일단 논점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이제 최병묵 편집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8대0 각하가 나왔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비판받을 여지가 크다. 그다음에 본안으로 들어가서 탄핵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사실은 마은혁 그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봐야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마은혁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그 부작위는 위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 동일한 재판부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 확인을 넘어서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어떤 직접적인 자기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각하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을 세 파트로 이제 해석이 갈린 건데 탄핵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기각 이 부분을 봤을 때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권한 대행에 대해서 기각할 것이냐 아니면 인용까지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정계선 재판관과 나머지 재판관으로 갈린 거고요. 예. 그다음 이제 기각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은 것 자체가 그 위법한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냐에 대해서 또 김복형 재판관과 나머지 재판관들이 갈린 약간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 최병욱 편집장의 말씀처럼 각하됐었어야 될 사안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법학계가 조금 혼란해질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는 다른 다수 재판관들과는 다르게 혼자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거가 뭐였을까요? 그렇죠.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직무집행상의 위헌 위법 사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근데 정계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위헌 위법 행위도 있고 그리고 파면에 이를 중대한 사유까지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인데요. 결국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상설특검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바로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이 위헌 위법 행위다라고 보면서 또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각 의견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파면에 이를 정도로는 보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견해가 갈린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안을 기각을 하면서 이제 여야의 시선은 윤석열 대통령 선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중요한 헌법재판은 대통령 헌법재판입니다.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 대통령의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지켜본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선고가 있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 8분의 일치된 파면 주문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당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그런 기대 섞인 반응들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어제 그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이제 그 성향이 예. 사실은 그 결정문이라는 형태로 다 드러난 거잖아요. 물론 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다릅니다. 예. 그렇긴 하지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비상계엄에 대처하는 과정, 뭐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에 관한 하나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8명이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긴 했지만 그것들을 보면 어느 분은 뭐 절차의 공정성 이런 걸 대단히 강조하고 있고 어느 분은 또 뭐 그 아주 작은 것도 파면 사유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났단 말이죠. 그럼 그거를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그 사유하고 이렇게 하나씩 꽤 맞춰 보면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릴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보면 자 절차의 공정성을 특히 그 강조하는 뭐 정영식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도 절차의 불공정성, 불법 뭐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문제 제기가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에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뭐 또 굉장히 엄격하게 그 이 불법 문제를 다뤘단 말이죠. 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뭐 예를 들어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뭐 메모 논란이라든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뭐 그 진술 오염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의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과연 인용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데에서 아마 여당은 희망을 좀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어제 헌재 결정에서
국회 측 주장과 가장 거리가 먼 판단을 내린 헌법재판관 3명이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또다시 인용 의견을 내지 않을 가능성, 이게 지금 나오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기대에 섞인 그 주장이고 메시지죠. 국민 대다수가 TV 화면을 통해서 국회가 군인에 의해서 이렇게 뭐랄까 진입되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자, 이후에 국정 동력이라는 게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만장일치의 파면 결정이 나올 거라고 또 반대로 기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고요. 비교적 차분한 목소리로 그런 기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민주당이 그런 기조를 좀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과도한 주장을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우리 편집장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많은 사안이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사안들이 엔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충족해야 파면되거나 탄핵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혐의 중에 하나만 위헌적이고 위법적이고 하고 그것이 중대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 그 선고 결과가 주목을 받았던 게 어제 선고 결과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한 힌트가 조금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어제 그런 내란죄 철회 문제라든지요, 비상계엄 위헌성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설명들이 좀 가려져 있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명백하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한 부분으로 그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도 결과였지만 이 부분, 그러니까 내란죄나 계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판단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탄핵소추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먼저 그 결과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추측을 주는 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직까지 힌트를 줄 만한 그런 상황에도 이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 이야기 해가지고 그 논란을 키우는 것이 그게 헌법재판소 자체가 그 뭐라 그럴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자체는 확연하게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생각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당분간은 특히 이번 주 내로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선고가 나지 못할 것 같다. 다시 한번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평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그 헌법재판관 개개인들조차도 어떤 개개인들의 판단조차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평결에도 이르지 못했는데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원칙대로라고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하지 못할 만큼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장현주 변호사님은 어제 헌법재판소 결과에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가려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글쎄요, 뭐 비슷한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헌재 입장에서는 뭐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결정문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에 어떤 심증을 예단할 수 있는 어떤 힌트나 단서들을 남겨놓는 것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나 뭐 내란 혐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고 다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판결을 한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헌법재판관들이 지금까지 심리를 거쳐왔고 또 평의를 거쳐왔고 어제 오후에도 평의가 있었다라는 보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이번 주에 금요일 선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열려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인용 의견을 냈던 정계선 재판관과 이 김복형 재판관 간의 주도권 싸움이 관건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조금 독특해졌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리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주도했단 말이에요. 왜 문영배 재판관이 주도했습니까? 재판장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영배 재판관이 주도를 했었는데 참 제가 봤을 때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심리가 끝나고 그 이후에 평의에 있어서는 문영배 재판관은 수면화를 쑥 가라앉고
아니고 오히려 정계선 재판관이 쑥 드러났어요.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과 정계선 재판관의 공통점이 뭐냐? 회장 출신이에요. 한 명은 우리법연구회, 한 명은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영배 재판관이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이제 나서지 않는데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계선 재판관이 이렇게 앞에 나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기각파들에 대해서는요. 김복형 재판관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정영식 재판관이나 조한창 재판관은 같은 재판관이라고 하더라도 정계선 재판관하고는 나이나 경력이나 사법연수원 기수나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정계선 재판관이 이런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렇게 대응하는 게 모양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비슷해 보이는 김복형 재판관이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른바 인용파에 있는 재판관들이 한 4명 정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기각파에 속해 있는 3명의 재판관 중에 단 1명이라도 과연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조기에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예상보다도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는 인용 의견을 낸 겁니다. 국회 측 주장과 가장 가까운 의견을 낸 거고요. 지금 김복형 재판관의 경우에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지금 두 재판관의 의견이 가장 지금 많이 벌어진 상황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대변인. 저는 저거를 뭐 이렇게 기각파, 인용파 이렇게 나누고 무슨 법 연구에 무슨 뭐 법 연구에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판사들이 본인들의 법리와 해석에 어떤 것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느냐, 중점을 두느냐 가지고 개인의 양심과 그런 소신에 따라서 저는 판단을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래야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파니까 그랬다, 무슨 파니까 안 그랬다 이렇게 되면요, 이 나라가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 이후에도 나라가 두 쪽 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는 해석하고 싶지 않고 단지 좀 전에 우리 그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이렇게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는 소신을 가진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법의 수위에 있어서 임의적인 어떤 권한의 재량권을 좀 폭넓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권한의 재량권을 굉장히 좁게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판사들의 어떤 소신과 법리 해석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결정되고 있다라고 좀 봐주셨으면 국민들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까지 기각이 되자 여당은 민주당의 탄핵 구전 구패를 부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여당 지도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구전구패입니다. 헌정사의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최병묵 편집장님, 지금 구전 구패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쯤 되면 정말 이에 대해서 어떤 사과 메시지를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인 건데 이재명 대표는 직접적인 사과 메시지는 전혀 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서 9번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9번 다 헌재에서 인용되지 않았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탄핵안을 발의할 때의 그 사람들의 주장이 다 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저기 있는 안동환 검사 건을 제외한 8건은요. 탄핵안 발의될 때부터 이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다. 다 법조계에서 그렇게 봤어요. 그것도 그냥 한 50대 50 정도로 본 게 아니고요. 거의 95대 5 정도로 봤어요.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탄핵안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면 더군다나 한덕수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건은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이거는 정덕수 문제까지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게 그냥 사과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사과로 만약에 무슨 탄핵 남용죄가 있다면 그런 죄를 물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과보다 훨씬 더한
사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으면 저는 국민들 상당수가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그런 죄가 없지만 탄핵 남발죄, 탄핵 남용죄 뭐 이런 아마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 민주당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민주당이 계속 본인들의 어떤 그냥 일방통행식으로 더 밀어붙이다가는 아마 정치적으로 패배를 맛볼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무리한 탄핵이 발목을 잡았다 이런 자성론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무리한 탄핵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도 무리하다고 이렇게 묶여서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무리한 탄핵 부분은 저는 어떤 개별 검사들을 탄핵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을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탄핵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끝난 이후에 사과하기는 좀 쉽지 않다. 단지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은 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그 검사 탄핵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무리한 탄핵을 하면은 이렇게 필요한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할 탄핵까지도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이게 남용의 프레임으로 엮일 수 있다는 것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계속 진행을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제 헌법재판소 결과를 보면 그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 위법은 맞지만 이게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겠다는 이런 민주당을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코미디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뭐 법조인들 그것도 어마어마한 법조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뭐 고검장 출신들도 있고 판사 출신들도 있고 아주 대형 빅범에서 변호사했던 변호사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실수를 해놓고 그 실수에서조차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정당이 아닌가? 역사는 반복되는데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반복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 탄핵이 반복되는데 한 번은 희극으로 비극으로 반복됐다가 만약에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 또 탄핵 소추해봤자 결과는 기각이 나올 텐데 이때는요 비극도 아니고 완전히 웃긴 소극, 희극 그런 코미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되면은 나라 망신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철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대표가 강화문에 있던 시각 이 법원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지난 21일에 이어 어제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지금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는데 한 공당의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받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죠. 뭐 이렇게 일반적인 뉴스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또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서는 또 종종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에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에도 재판부가 계속해서 증인을 소환해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나오는 경우들이 그래도 종종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절차만으로 봤을 때는 뭐 이례적인 절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뭐 증언할 내용이 없다라는 취지이거든요. 결국엔 재판부로부터 증인 채택을 철회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지금 조심스럽게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부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증인으로 소환을 하게 될지 아니면 증인 채택 자체를 철회할지 이 여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병묵 편집장님, 내일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짧게 예측을 해볼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일반적으로는 그 1심에서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이제 검찰은 2심에서 지금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단 말이죠. 저는 뭐 그런 것들이 아마 큰 차이가 없이 유지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왜 그러냐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부분은 뭐 아직도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지만 백현동 부분은 이미 그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로비에 의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됐기 때문에 아마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김상일 대변인 네. 짧게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글쎄요, 민주당은 당 대표의 일이기 때문에 예. 공식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고 무죄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이후에는 이 결과에 따라서 조금 내부적인 어떤 뭐 비판도 좀 있을 수 있고 네. 이견도 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의 적대적인 공생 정치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아주 큰 이견이나 아주 큰 비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당 쪽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후보 쪽으로 경선 방향이 흐르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비판이나 이견도 더 거세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법 슈퍼위크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일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고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병묵 평론가, 김상일 부대변인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화면 속에 까만 부분이 땅꺼짐이 발생한 모습인데요. 어제 저녁 퇴근길에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4개 차로 규모의 대규모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다치고 한 명이 매몰돼 소방당국이 밤새 긴급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땅꺼짐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추가 붕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달리던 차량이 큰 구멍에 잠깐 빠지는가 싶더니 다시 도로 위로 튀어오릅니다. 그 뒤를 따르던 오토바이는 그대로 땅속으로 빠집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매몰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걱정되고, 출근길인데 사실은 과연 언제 이게 복구가 될지, 그리고 안전한지 걱정돼서 한번 왔어요. 차량 운전자인 40대 여성은 충격으로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땅속에 매몰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도로 양방향을 모두 통제하고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땅꺼짐은 가로 18m, 세로 20m, 깊이 20m 규모로 크기가 점차 커지고 물도 들어차 구조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도로 아래에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현장 작업자들이 물이 샌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원인은 현재 상수도관이 지금 파열이 돼서 수도가 계속 새어 나온 걸로 추정되고 있어서 지금은 단수 조치가 완료된 상태고, 땅꺼짐 현장 인근에 있는 한영외고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 하루 학교장 재량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구조를 계속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구조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구조 작업 밤새 진행이 됐는데요. 휴대전화와 오토바이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정 기자, 운전자가 구조가 됐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아직 구조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당국은 밤새 구조 작업을 벌여 운전자의 휴대전화와 오토바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땅꺼짐 현장에는 토사가 6,480톤 정도 쌓인 걸로 추정되고 오토바이는 50cm 깊이로 묻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구조대가 잠수복을 입고 직접 토사를 헤치며 찾고 있지만 아직 운전자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견도 투입해서 탐색했고 소방 로봇은 준비했지만 뻘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이 땅꺼짐 현장으로 내려가 손으로 토사를 파헤치며 이 운전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땅꺼짐의 원인은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수도 누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도로 아래에선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현장 작업자들은 물이 샌다고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땅꺼짐 현장 일대는 추가 붕괴 등의 우려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구조 작업을 계속하는 한편 추가 붕괴를 막기 위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닷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진화율이 70%까지 올라가기도 했지만 강풍으로 현재는 50%대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순간 초속 15m의 강풍이 예고돼 있어 진화 작업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경북 의성에서는 밤새 민가 코앞까지 산불이 번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원 기자, 산불 진화 작업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원당 1리 마을에는 밤사이 뒤편 야산까지 산불이 넘어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불길은 모두 잡힌 상태지만 여전히 매캐한 냄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의성 곳곳에서 산불이 이어졌는데요. 민가 바로 앞까지 불이 번져 소방당국 등이 급히 방어선을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산림당국 등은 날이 밝자 곧바로 진화 헬기를 투입한 상태입니다. 현재 진화율은 55%입니다. 어제 오후 진화율이 70%까지 올랐는데요. 하지만 초속 10m 안팎의 강풍이 불면서 산불 기세가 더욱 거세졌고 이 때문에 진화대원 5명의 연락이 한때 끊기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에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의성 산불 피해 면적만 12,000헥타르가 넘고 영남 지역 등 전체 산불 피해 면적은 14,000헥타르에 달해 서울 면적의 4분의 1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안동까지 불이 번지면서 국가소방동원령이 추가 발령되는 등 산불 장기화도 우려됩니다. 진화 작업은 오늘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반도를 덮친 중국발 황사로 시야가 흐려져 헬기 운영 등의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순간 초속 15m 강풍까지 불 것으로 예보돼 당국은 초긴장 상태입니다. 경북 의성군에서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계속해서 정혁진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전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강풍에 의해서 인근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계속 커지는 모양새예요. 걱정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산청, 하동, 김해,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의성, 그다음 울산에서는 울주, 그다음에 충청북도까지 옥천까지 산불 영향 내에 있는 구역이 1만 헥타르 이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것 같고요. 처음에는 기사에서도 봤다시피 산청이 굉장히 거셌는데 지금은 오히려 의성이 더 심각해진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강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산불 잡기가 더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경남 산청 산불로 인해서 숨진 진화대원들 무리하게 진화 작업을 하다 희생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갑자기 산불 얘기하다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나오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는 중대산업재해로 규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주를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사업주에는 민간 기업은 당연한 것이고 지자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화대원을 고용한 창녕군이나 경남도 같은 경우에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고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이고 거기에는 당연히 안전보호 장치들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도 조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 산청 산불로 인해 숨진 진화대원 3명이 모두 60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분들이 소방대원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비전문성,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4분이 순직하셨는데요. 그중에 3분이 진화대원인데 60대라고 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1분은 인솔했던 공무원인데 그런데 전국적으로 진화대원이 한 10,000명 가까이 되는데 평균 나이가 61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중에 65세 이상인 분들도 3분의 1 정도인데 왜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진화대원에 많이 있는가?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나라 농촌 자체가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그런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산불도 산불이지만 이렇게 희생당하는 그런 위험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는 매년 연례적으로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책이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안타까운 부분이요. 이번에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대부분이 실화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화, 그러니까 실수로 화재가 났다라는 것인데 그것에 비해서는 결과가 너무나 엄청납니다. 특히 21일에 경남 산천에서 발생한 산불은 예초기로 잡초를 제거하던 중에 불티가 튀어서
이어서 지금 발생한 불로 추정하고 있고요. 경찰에서는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까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50대 성묘객이 실화, 그러니까 실수로 불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119에 묘지를 정리하던 중에 실수로 불을 냈다 이렇게 신고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일에는 울산 울주군에서 산에 불을 낸 이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60대 남성이 입건이 됐는데요. 농막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에 불티가 튄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그마한 실수로 인한 불이 이렇게 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의해야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런데 이 실수로 산불을 냈다, 이거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 거고 실수로 산불을 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실화죄는요. 예. 그 형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형법에 방화죄도 있고 실화죄도 있는데 그런데 산에 산불이 나면 그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산림보호법에 실화나 방화에 대한 특별 그 규정이 있거든요. 실화죄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과실로 인해 가지고 불을 내게 된 건데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형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책임도 상당히 큰 그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가 되는 거는 만약에 일부러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방화됐을 때에는 이때에는 그 불을 낸 산이 자기 소유이냐 아니면 산림보호구역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기 소유 그 산에다가 불을 낸 경우에도 1년 이상 징역, 10년 이하 징역에 그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보호구역에 방화를 한 경우에는 7년부터 15년까지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실수로라도 불을 내면 안 된다. 이런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대형 땅꺼짐이 발생을 했습니다. 땅꺼짐이 발생한 순간에 도로 위에 차량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일이니까 어제 아니었습니까? 어제 18시 31분이니까 저녁 한 6시 반쯤이었는데 명일동이었어요. 명일동이면 강동구 명일동이면 시내 한복판이나 마찬가지인데 폭이 20m 곱하기 18m, 깊이도 20m 상당의 싱크홀이 갑자기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가던 오토바이가 저 그 뭐 싱크홀 안으로 매몰이 돼가지고 그 운전자가 매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달리던 자동차 카니발 승용차도 잘못하면 빠질 뻔하다가 튕겨져 나와가지고 간신히 그 큰 화를 면했다 이러한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땅꺼짐 범위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소방 당국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지금 구조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활동 범위를 좀 더 뒤로 후퇴해 달라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옆으로 통행 중이던 그 도로로 막겠습니다. 통행을. 시간이 약 1시간 전보다 지금 싱크홀이 약간 더 커졌습니다. 상부 부분이 좀 떨어져 갖고 좀 커진 상태이고요. 네, 땅꺼짐 범위가 커진 것도 걱정이지만 주민들에 따르면요. 인근 주유소 앞에 집안이 무너지는 등 전조 증상이 좀 나타나기도 했다라는 지적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대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꼭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듭니다. 일단 소방당국에서는 수도관 파열로 원인을 추정하고는 있고 그리고 관련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일단 사고 지점 인근에서 주유소 운영하는 A씨가 MBN 취재진과 만나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유소 바닥에 갈라짐 현상이 있었고 지하 탱크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3월, 그러니까 벌써 3월 달에 이미 민원을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서울시와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련된 조치가 없었고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전문가들은요. 사고 발생 후 72시간이 인명을 구조할 가능성이 높은 골든타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조에 수십 시간이 걸릴 거란 예측도 있습니다. 지금 발견된 것은요. 오토바이도 발견됐고 그 휴대폰도 발견됐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운전자는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 싱크홀에 물이 대량으로 흘러 들어갔대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도 20m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토사하고 물이 섞여가지고 마치 뻘 같은 그런 상태라서 구조대원들도 지금 구조가 쉽지 않아서 잠수복을 입고 일일이 수작업으로 그 운전자를 찾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지금 구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그런데요. 서울 도심에서 땅꺼짐이 발생한 거 이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런 집안 침하 사고의 배경, 결국은 수도 간의 노후화가 지적이 되고 있는데 대비책이 있을까요? 사실 이 싱크홀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예. 지난해 8월에도 연희동에서 성산로에 대형 싱크홀이 생겨서 승용차 한 대가 빠진 적도 있었고 서울 곳곳에서 싱크홀 사고가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마다 수도관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목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1월에 노후 상화 수도관 집중 정비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집안 침하 예방 종합 개선 대책을 시행하기는 했는데 네. 바로 또 이런 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관련된 국민들께서도 지금 걱정이나 불안이 계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를 하는 그 방법들, 대책들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걸로 인해서 피해 상황이 발생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법적으로 어디다가 청구를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나 아니면 국가에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고요. 이전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예. 강남역에 대규모 침수 사태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길 가던 사람이 그 맨홀에 빠져가지고 사망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때 아마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주 크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조속한 네. 구조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자동차 공장 건설 등 약 31조 원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방미 중인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먼저 대미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겁니다. 최원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백악관 루스벨트 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Today, I'm pleased to announce an additional $21 billion in a new investment over the next 4 years, our largest U.S. invest ever. 현대차는 자동차에 86억 달러, 부품, 물류, 철강에 61억 달러, 미래산업에너지에 63억 달러를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 현지 생산 120만 대 체제를 구축하고 자동차 부품의 현지화율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현대차는 미국 공장에서 생산될 차량용 철강제를 제조하기 위해 루이지애나주에 270만 톤 규모의 전기 제철소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철강은 트럼프 대통령이 12일부터 외국산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인데 현대차는 이번 투자로 관세를 부과받지 않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투자는 관세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yundai will be producing steel in America and making its cars in America, and as a result, they'll not have to pay any tariffs. You know, there are no tariffs if you.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정말로 위대한 회사인 현대와 함께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현대차가 미국에 건설하는 제철소는 철강 노동자들의 1,4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는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으로 전체 수출액의 27%를 차지합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서해 수호의 날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요. 서해 수호 용사들을 추모하는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3.1공업고등학교인데요. 고 박경수 상사의 모교입니다. 후배들이 참수리 357정과 천안함 모형, 그리고 추모와 감사의 캘리그래피를 준비했습니다. 이 학교는 서해 수호 55용사를 기리고 그리다를 주제로 오는 28일까지 전시를 가질 계획입니다. 네, 선배를 추모하는 후배들의 마음이 참 기특한 것 같네요. 네, 또 우리 주변 거리에서도 55용사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데요. 서울광장 꿈새김판입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의 55용사들의 얼굴이 붙어 있는데요. 그대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는 문구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때때로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이 지켜낸 평화의 가치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매우 고온건조하겠습니다. 여전히 동쪽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대구와 일부 경북 지역에서는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후에는 해안가에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 이남으로는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대기 정체와 황사가 유입되면서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보이겠고, 낮 동안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오를 수 있겠습니다. 중부지방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전까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서울 19도, 대전 24도, 대구와 제주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